안녕하세요. 이법선입니다. 저는 교무님들처럼 원고를 자세히 써오지는 못하고 그냥 쉽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집에 잠깐 돌아보니까 그 몇 가지 저한테 귀중한 물건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귀중한 물건을 몇 가지 중에서 가져왔는데, 이제 그 귀중한 물건을 한번 소개하면서 거기에 대한 사연을 좀 얘기할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첫째는 과거를 거울 삼아야 된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근데 우리 서울 지역에서 뼈아픈 과거가 몇 가지 있었습니다. 그 뼈아픈 과거에 가장 그 타격을 받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저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간단하게 말씀을 한번 나눠볼까 합니다. 제가 이게 뭐냐면요, 이게 참회문을 그 처음부터 끝까지 썼어요. 근데 이걸 1000번을 썼습니다. 그게 이제 여기 1000번이 여기 있습니다. 플러스 펜으로. 그랬는데 이 1000번을 왜 썼냐?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원불교의 종로 신협이라고 있었어요. 근데 종로 신협의 이사장님이 누가 하셨죠? 장흥철 교구장님 하셨어요. 거기에 제가 감사를 했습니다. 근데 그 원불교 신협이 파산을 하게 됩니다. 파산은 과정이 왜 파산을 하냐? 과정상에서 그 소위 얘기해서 역량이 없이 함부로 하는 분들이 몇 분 있어가지고 파산이 됩니다. 근데 감사는 전문가가 아닌 사람이 참여하니까 뭐 이사장님이 잘한다 뭐 걱정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참여하는 상태가 됐죠. 그래가지고 부실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파산 지경에 이르게 되니까 이사장님이 그 특단의 조치로다가 우리 여기 계신 영산 김주현 교무님을 전주에서 스카우트를 해왔어요. 근데 스카우트 해와가지고 이미 어떤 상태를 벗어난 상태니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파산을 하게 되죠. 파산을 하게 되는데 그 파산의 과정에서 소위 얘기해서 원불교에서 들어와진 기금은 뭐 정당하지 못하게 들어왔어도 또 손해를 볼 수는 없잖아요. 상당한 중요한 기금이니까. 그러니까 그걸 메꾸기 위해서 상당히 뭐랄까 비정상적인 방법을 이사장님하고 두 분이 쓸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사정이. 그래가지고 이제 파산을 했어요. 그 파산을 하고 나서 그 서울 지역의 교도들의 고통이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한 예를 들면 우리 여기 누구를 뭐 거명해서 죄송한데 우리 이제 승사님 저 고대승님이라고 있어요. 그분 이제 부인 같은 분은 그 원불교 기금을 어떻게든지 망가뜨리면 안 되니까 어떻게든지 살리자. 그래가지고 당신이 그 중간에 그 비상시국에 그 도움을 준다고 아는 지인들 이자를 책임져 줄 테니까 가져와라. 그래가지고 당신이 그걸 모아서 권유를 해가지고 갖다가 기금을 보충을 하고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파산을 하니까 어떻게 돼요? 돈이 하나도 없이 묶이죠. 그리고 이자도 안 주죠. 또 5천만 원 이상은 돈을 못 주겠다 그러죠. 그러니까 빌려온 사람들이 지인들 거고 못 준다 그러니까 나도 못 주고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자도 대신 내줬어요.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들 기억하시려나 모르겠어요. 그게 서울에서 있었어요. 있어오고 나서 그 뒤에 얼마만한 고통을 받았냐 하면 저 같은 경우에는 저는 원래 이제 공학을 했으니까 뭐 금융학은 비전문가예요. 근데
뭐 원불교에 이제 소위 얘기해서 장흥철 이사장님만 믿고 감사를 한 거예요. 저도 좀 무식한 편이었던 것 같아요. 그랬는데 파산을 하니까 어떤 결과가 나왔냐면 제 집 압류하죠. 제 주식 압류하죠. 제 차 압류하죠. 통장 사용 못하죠. 그리고 재판 시작하죠. 그 다음에 뭐 저기 자산관리공사라는 데서 저도 오라고 해요. 갔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신문을 해요. 저한테. 여러분들 상상 안 가시죠? 신문 받아보신 분은 조금 아실 거예요. 그랬어요. 그랬는데 사실은 그 건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그렇게까지 하신 분은 누구예요? 이사장님이잖아요. 이사장. 다 아시잖아요. 근데 이사장님은 그렇게 조사를 받으셨는지 안 받으셨는지 잘 모르겠어요. 여하튼 저는 2년 반 동안을 재판을 했어요. 하고 모든 저의 하여튼 돈하고 관계되는 건 다 압류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뭐예요? 아주 순진하게 원불교 교도로서 할 수 있는 일이 기도하고 참회문 쓰는 것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매일 한 장씩 써가지고 1000일을 썼어요. 1000일. 1000일 동안 기도하면서. 이게 1000장이 여기 있습니다. 그랬는데 그러면 이 교도들의 잘못 없이 고통받은 교도들한테 누군가는 사과를 해주는 사람이 한 사람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늘 했어요. 근데 사과하는 사람이 딱 한 분 계셨어요. 누구신지 아세요? 이산 박정은 교무님이에요. 이산 박정은 교무님이 어느 날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갔더니 병풍 포장된 거를 저한테 내밀더라고요. 이게 뭡니까? 그랬더니 일원상 소원문 병풍을 만들어서 준 사람이 당신이 101번째인가 그러네. 근데 내가 당신을 줄 수밖에 없네. 그래서 그걸 왜 주십니까? 그랬더니 신협 사건으로 교무들이 잘못한 것에 대한 고통을 받은 것에 100분의 1이라도 내가 보상을 하고 싶네. 그러고 저를 주셨어요. 그게 지금 집에 있어요. 저는 그거 일원상 서원문 병풍을 대대로 물려주려고 합니다. 가본.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거는 여기서 잘잘못에 대한 것을 떠나서 교도님들, 서울 지역의 교도님들이 그걸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심적인 고통을 겪었는지 여기 겪은 사람들 몇 분은 아주 뼈아픈 걸 느껴요. 여기 몇 분 계실 거예요. 근데 어떤 누구도 사과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이사님 한 분밖에 없었어요. 우리가 이게 종교가하고 양심가하고 지도자하고 가 해야 될 일입니까? 보세요. 과거를 거울 삼았습니까? 제대로 거울 삼자 이거예요. 신협 사건에 대한 거를 이제 거울을 우리가 꼭 삼아서 지도자는 최소한의 이러한 부분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게 지도자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 둘째는 제가 뼈아픈 일을 또 겪었어요. 근데 그 중에 제가 이거 원기 67년 10월 14일 날 원불교 서울회관 추진위원회 회장 이공주로부터 받은 감사패입니다. 이게
33년이나 지났는데 왜 가지 나왔느냐? 여러분들 중에는 오래되신 교도님들은 우리 서울회관이 어떻게 지어졌는지 아시는 분이 계실 겁니다. 서울회관이 원래는 서울교당에다가 짓도록 그렇게 설계까지 나와 있었어요. 그 설계를 뭐 전북 공학도라고 저를 들고 다니신 분이 여러분들 중에 아시는가 모르겠습니다. 문동현 서울교당 그 당시에 서울지부장님, 또 송산 박동현 그 당시에 이제 부지부장님이 저는 어렸을 때인데 데리고 다니면서 그 설계를 검토시키고 그랬어요. 그러던 중에 원남동 교도인 김재희라는 분이 김대중씨 비서하신 분이 있었어요. 국회의원 하셨고, 그분이 남한강 개발 주식회사라는 걸 만들어요. 그러니까 한강에 소위 얘기해서 하천 부지가 모래 땅이 있는데 그걸 막아서 공유수면 매입을 해서 자기 땅을 만들겠다. 근데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있었는데 그분이 남한강 개발 주식회사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운영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기본 재산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불교에다가 3,000평을 주고 서울회관을 지어줄 테니까 같이 하자. 3,000평을 그냥 줄 테니까.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에 어떻게 됐죠? 넘어갔죠? 넘어갔는데 일종의 그 뭐 좀 나쁘게 얘기하면 사기꾼한테 사기를 당했다고 보면 맞을 거예요. 그랬어요. 그랬는데 바로 그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 바로 돈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행에서 빌려와야 되니까 교당을 담보로 잡아야겠다. 그래가지고 그걸 동의를 했어요. 서울교당이 담보로 잡히고 경남교당, 지금 그러면 부산교구청이죠. 얘는 경남교당이라고 했어요. 두 개를 담보로 잡았어요. 담보를 잡은 상태에서 이제 사업을 하다가 그 건물을 착공만 하고 또 부도가 나는 거예요. 김재희 씨가. 내가 구체적인 거에 대한 거 설명을 못하고 시간이 없으니까 부도가 나요. 그래서 공사가 중지돼가지고 흉한 상태에서 10년간을 보냅니다. 10년간을 보냈는데 우리 여기 계시는 뭐 개인을 지목하면 뭐하지만은 우리 교무님의 또 그 외삼촌 되시는 분이 아주 센 분이 계셔가지고 사실은 그 사업을 착공을 하게 됩니다. 박정희 대통령 시절 그 무렵 끝 무렵에. 네? 그래가지고 그거를 착공을 하는데 가난한 교단이고 적은 교단에서 그걸 하려니 얼마나 많은 피와 땀이 들어가고 총력을 하고 또 서울교당하고 경남교단이 예를 들면은 경매를 넘어가려고 그러니까 울며불며 해가지고 반지 빼고 그런 거 알죠? 그렇게 해가지고 이거를 빚을 갚고 또 돈을 모으고 했어요. 그리고 저는 그거를 만들기 위해서 한신공영의 차장 때인데 매 점심마다 우리 예산 이철행 종사님께서 아침에 11시 50분에 회사 정문에다가 차를 운전수 붙여서 대놓으면 그거 타고 들어가서 1시간 동안 같이 토론하고 밥 먹으면서 하고 그거를 맨날 며칠을 그냥 계속 밥은 한반식당에 가서 먹으면서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역사가 있게 해서 이 건물을 지은 겁니다. 근데 그래가지고 이 공로패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공로패가 그냥 이게 물건이 아니에요. 피와 땀이고 이게 하나의 역사예요. 그런데 그 역사를 지워버리재요.
칠판에 글씨 써놓고 이렇게 지우개로 지우는 거 아시죠? 지워버리재요. 그러면 지울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으면 지워야죠.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타당한 이유가 아니에요. 마치 뭐하고 같으냐 하면 서울교당이 1202평에 문화재 건물이 있었어요. 문화재 건물이 있었어요. 그 문화재 건물을 헐려요. 갑자기. 왜 하는 줄 아세요? 그걸 거기다가 노인 호텔인가? 그 뭐라고 해요? 실버타운. 그래. 실버타운을 지면 그걸 분양해가지고 200억 이상의 현금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누가 하냐면 김일환이라는 옛날에 좌사님 건축 고문이라고 있었어요. 여러분 기억하실려나 모르겠어요. 아, 그분이 그러니까 거기에 뿅 갔어요, 다. 지도자분들이. 아주 철저하게 뿅 갔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그냥 헐자는 거야. 우리가 아무리 가서 반대를 해도 헐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화재를 등록하겠다는 것도 못하게 하고, 그리고선 그 다음에 개발 부담금이 있으니까 오늘 당장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맨 처음엔 개발 부담금을 부담 안 하기 위해서는 건축허가를 내야 된다. 그 건축허가를 냈어요. 그랬더니 개발 부담금이 없어졌는데도 그냥 착공해버리는 거예요. 맨 처음에는 그것 때문에 한다고 그랬더니. 그래가지고 그 문화재 같은 아주 귀중한 건물이 저기 어디 시골에 가 있대요. 저는 너무 한이 맺혀가지고 일부러 그 건물 보러 가지잖아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아시죠? 320억인가 빚을 져가지고 예를 들면은 총부에서 맨날 며칠을 회의를 했죠. 그렇죠? 그 돈을 맨날 며칠을 갚고 전국에 있는 교당에 집 질라고 그랬던 돈을 다 갖다가 이자 줄 테니까 가져와라 그래가지고 다 걷어들였어요. 이거하고 똑같은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안 그래요? 그러면 이 두 가지가 다 절차를 제대로 밟아서 공의를 수렴했냐. 그렇다면 제가 인정을 하겠어요. 근데 그것도 아니에요. 이런 상황을 계속되는 교단이 돼서는 안 되겠다. 예? 어떻게 이렇게 살아가야 되냐, 우리가. 그래서 이걸 가지고 나온 거고, 저는, 이것도 하나 가지고. 이게 뭔 줄 아세요? 제가, 이건 자랑거리도 아닌데, 원기 47년 1962년도에 제가 교전 첫 판을 사가지고요. 이거를 읽으면서 뒤에다가 동그라미 치면서 했어요. 그래가지고 한 150번 읽었어요. 150번 읽었는데, 문제는 제가 이걸 왜 가지고 나왔냐면, 그때 우리 교단에 많은 용사원님, 또 공사원님, 또 이공주 선생님, 또 한사님, 유병득 교수님, 얼마나 열렬하게 그 초창기 마음을 가지고 했냐고요. 제발 좀 이거 처음 만들 때 심경으로 우리 지도자가 다 돌아가줬으면 좋겠다고요. 그러면 지도자가 어떻게 돌아가줬으면 좋겠냐? 어디 갔어, 나는 지금. 우리 교단에 창피한 일인가, 잘된 일인가, 자랑할 일인가 모르겠습니다. 제가 어떤 교무님한테 물어봤더니, 종사가 몇 분인지 아세요? 우리 교단의 종사가? 130여 명이래요.
여러분 아셨어요? 그러면 법강 항마인은 몇 분인지 아세요? 6,300명이래요. 그러면 아니 부처님이 130명 있고 항마한 도인이 6,000명이 넘는데 지금 이 지경이 돼야 되는 거예요? 정말 이래서는 안 됩니다. 정말 저는 어저께 뉴스를 보면서 참 부럽다고 생각을 했어요. 뭐가 부럽냐? 여러분들도 뉴스 다 보셨을 거예요. 거제시장 나오더라고. 거제시장 보신 분 있을 거예요. 거제시장이 시장실을 없앴대요. 보셨죠? 시장실을 없앴대요. 그리고 시장은 민원실에 책상만 갖다 놨대요. 예? 우리 지도자가 좀 쉽게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옛날 대산 상사님까지만 해도 아무나 가서 만나고 싶은 건 쉽게 만날 수 있었어요. 둘째, 돈과 관계가 없었으면 좋겠어요. 시봉금이라는 게 이게 문제예요. 시봉금. 왜? 시봉금이 10만원, 20만원, 뭐 30만원까지는 또 그런 데를 받을 수 있어요. 이게 1000만원, 1억을 시봉금이라고 그래요. 이게 금융실명제 위반이에요. 그죠? 어떻게 1억이 시봉금입니까? 왜 장부 없이 섭니까? 막 갖다 주고 아무데도 기록 안 하고 막 쓰는 거 돈입니까? 시봉금 규모가 얼마인지 파악하는 원불교가 아니에요 지금. 그러나 그 규모가 엄청나다는 거는 하여튼 짐작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돈하고 관계없는 지도자들이 지도를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너무 권위적이고 아주 좀 청빈하고 그냥 진짜 옛날에 우리 대선 상사님 그 관 껍데기 빼가지고 뭐 의자 만들고 뭐 이렇게 비닐 쳐놓고 하는 그런 청빈함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 원불교가 사는 거 아니냐. 예? 또 한 가지는 최소한 우리가 자율적으로 선택한 지도자가 제대로 지도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이번에 사실은 교원 개정을 보면서 실망을 한 게 어떻게 1년 8개월이에요? 1년 8개월? 1년 6개월 동안 경산정 법사님 뭐라고 하시는지 아세요? 교원 개정은 다 터놓고 다 이것저것 해라. 그러니까 각 분과를 다 만들었어요. 왜? 이것저것 다 하라고 하니까. 그래가지고 차곡차곡 해서 결의해서 올라오니까 하던 얘기가 100% 거부예요. 나는 교원 개정 위원들이 사실은 상당히 참을성이 있다고 봐요. 저는요, 그 상태가 됐으면, 활복까지는 안 했어도 좀 단식이라도 해야 이게 정상적인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좀 과격한가요? 다수의 의견을 존중하고, 그 다음에 미래를 볼 수 있는 지도자가 원불교를 살렸으면 좋겠습니다. 자꾸 저쪽에서 시간이 많이 지났다 보니까 아니 하고 싶은 얘기가 너무 많은데 제가 너무 지금 현재 살아오는 과정이 원통하고 이렇게 돼가지고 원불교가 어떻게 살아날까 그 걱정 때문에 사실은 이 모임에 제가 적극적으로 주동을 했던 겁니다. 여러분들 그 심경을 좀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고맙습니다. 다음 말씀하실 분은 우리 김주영 교무님께서 하시겠습니다. 소개를 하나 해주세요.